트렌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쭉 몇 가지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 산업도 마찬가지로 그 우선 소프트웨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실용화, 디바이스 종속 약화, 쏠림 현상 심화, 오픈 소스와 공유 경제의 확산, 중국의 부상과 위협, 소프트웨어 안전 문제 부각, 이렇게 7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요새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그러고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저 자동차, 뭐 영화 산업, 뭐 제조 산업, 모든 곳에 다 소프트웨어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뭐 그걸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 소프트웨어 그 확산이 가속화돼서 뭐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또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데 보니까 모든 학생이 그냥 그 컴퓨터 교육 받느라고 아주 열풍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얘기가 아주 뭐 너무나 자주 나와요. 이미 쓰시고 있는 것 중에서도 상당한 인공지능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하나가 언어 번역하는 겁니다. 어떤 언어를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번역할 수 있는 가지수가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 90개, 한 1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인식,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음성 인식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뭐 키보드 안 두드리고 다 말로 하면 대부분 다 입력이 들어가는, 한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인공지능의 역할이고요. 서양 장기를 사람을 이긴 것은 97년이었고, 최근에 2011년에는 제포디라는 퀴즈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주장원들을 다 물리치고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뭐 일본 동경대학에 인공지능이 응시해서 뭐 아깝게 합격은 못했지만, 아마 작년 올해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를 봐서 내년 정도면은 합격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웬만한 일본의 사립대학 정도는 다 합격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데서 사람보다 인식 능력이 한결 좋아요. 폐암 진단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훨씬 좋았던 진단도 있고, 또 무인 운전 자동차도 지금 100만 킬로 이상을 달렸는데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에러율이 적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를 이제 웬만한 걸 다 따라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여줬더니 그 중에서 이게 사람이구나 알아내고 이게 고양이구나를 알아내는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 훈련된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사람의 얼굴이고 이렇게 생긴 게 고양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가지고 고양이 디텍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거는 이렇게 고양이 디텍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사진에서나 고양이만 나타내면 이거 고양이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실용화된다는 거는 정신 노동을 다 자동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일자리 없애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도 아마 이런 추세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인공지능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넘어가는 거를 이제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특이점이 거의 도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바이스의 종속이 약합니다. 예전에는 뭐 PC용, 모형 그랬는데 이제 아무 데서나 다 돌아갈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어딘가에 이제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연결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고, 이동하면서 모든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쏠림 현상이 강화됩니다. 1등만 살아남습니다. 애플이 지금 93% 이익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93% 이익을 애플이 가져갔고 삼성이 7% 가져갔고요. 그럼 샤오미는 왜 안 나타났느냐? 샤오미는 상장 회사가 아니라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상장 회사 중에서는 93%를 애플이 가져갔다. 그것만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이런 게 막 경쟁했었는데 페이스북으로 다 쏠려갔고요. 마이스페이스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고, 운영체계도 뭐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다 그냥 합쳐져가지고 지금 뭐 구글, 앤드로이드, 윈도우, 뭐 애플 요 세 개로 가고 있고요. 모든 게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픈 소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한쪽에서는 그냥 피가 터지게 경쟁을 해서 죽어나가는데
한쪽에서는 내가 만든 오픈 그 소프트웨어를 다 공짜로 주겠다. 많이 갖다 써라 그러는데 그 오픈 소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웬만한 것들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체계는 유닉스라 그러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뭐 몽고디비라 그러고 뭐 별의별 데이터베이스가 다 공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뭐 오픈소스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공유 경제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일상화되어 있고요. 자동차 같은 거, 뭐 우버 같은 거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빈 방을 빌려주자라는 에어비앤비 이런 식의 생태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뭐 이거 어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 세 개의 이제 그 아주 그 대형 IT 기업들이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미국에 가서 상장을 하자마자 삼성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됐습니다. 알리바바가 10년밖에 안 된 회사고요. 그 만든 사람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런 식의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체도 그 ERP 이런 것도 자체 시장도 상당히 중국은 지금 내수로 채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 문제가 뭐 도요타 얘기 들으셨죠? 도요타가 이제 커다란 벌금을 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급발진 사태 계속 나는 거 뭐 거의 뭐 확신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지하철 상황림에서 부닥친 것도 검사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잘못이었습니다. 신호등이 하도 이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사들이 지키질 않고 저거 잘못됐을 거야 그러고 갔다가 진짜 두들겨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큰 이런 트렌드 말씀드리고 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조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분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각자를 이렇게 그냥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5개로 IT 서비스는 삼성 SDS 같이 영역으로 뭐 개발해주는 회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파는 회사, 그 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회사,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거 만들어주는 회사,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는 구글 같은 회사, 이런 식으로 5개로 크게 나뉘는데 이게 뭐 겹치고 막 그래가지고 분류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통계를 낼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통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용역하고 패키지예요.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규모가 얼마고 그런 거를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무슨 인베디드 시스템 그런 건 삼성이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자체에서 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쓰이는지 얼마나 생산되는지 하는 게 통계가 밖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소프트웨어 산업 뭐 그 크기가 얼마다라고 할 때는 밖으로 나타나는 IT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 패키지만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의의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 뭐 광의에는 뭐 게임 같은 것도 따로 많이 잡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분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뭐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벤츠 회사 그 사장도 제텐가 하는 친구도 옛날에는 뭐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달리게 한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 벤츠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금융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우리는 뭐 금융을 가장한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어떠냐? 뭐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죠. 한 1%밖에 안 됩니다. 뭐 통계 낼 수 있는 게 IT 서비스하고 패키지 뭐 그 얘기만 하고 했기 때문에 한 1%라고 그러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잘하니까 인베디드가 상당히 크다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한 2% 얘기는 뭐 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가장 큰 게 약간 전 세계에서 얼마나 하는 거냐, 그 한 1% 정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등수로는 한 17등. 그러니까 뭐 미국이 반 정도 먹어가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합쳐서 반 정도 하는데 그 중에 한국은 뭐 저 바닥에서 한 17등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은
소프트웨어를 용역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뭐 자연스럽게 한 80% 정도를 그 국내 기업들이 하고 있고, 이게 패키지로 파는 거는 뭐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그 다음에 운영 체계 뭐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한 40% 정도밖에 국내 기업이 우리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굉장히 재밌는데 소프트웨어는 정말 수도권 사업입니다. 지방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몇 등이나 하는가 보니까 이게 대기업이 이제 자기네 그 내부자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 그 규모하고 그 용역 받는 그 IT 서비스 기업 보고의 그 랭킹이 거의 그냥 매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은 뭐 제일 잘한다는 회사가 한 360등 뭐 그 정도 하니까 굉장히 영세한 거죠. 약점이 왜 있느냐? 뭐 이거 하는데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를 수급하는 과정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냥 주문형으로 만듭니다. 야, 이거 만들어 와. 그러니까 특히 정부는 뭐 절대 하여간 뭐 시장에 있는데도 그거 안 쓰고 또 만들어 와. 그래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 IT 서비스 중심으로, 응용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새로운 기술 도입해서 뭐 비용 절감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잘 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도 뭐 돈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뭐 신기술 이용해서 좋은 거 만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는 거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IO라고 이제 회사에서 정보 시스템을 토탈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외국 선진국에서는 CIO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전문가들이 하는 데 비해서 뭐 국내는 대부분 CIO가 비전문가예요. 은행 같은 데 있는 CIO가 대부분이 그냥 은행 업무 하던 사람이 돌려가면서 하나를 하니까 뭐 전문성이 거의 없고 뭐 이런 게 또 한 문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큰 회사, 삼성 같은 그런 회사는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하드웨어 한 사람들이죠. 반도체로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반도체 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뭐 삼성이 소프트웨어 하다가 실패한 스토리는 진짜 눈물겹습니다. 너무나 많이 시도했는데 너무나 대부분 다 실패했죠. 뭐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이 카카오톡이 하는 이런 거, 뭐 메신저 이런 것도 지네가 하겠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며칠 전에 포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죠.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드웨어 반도체 찍었는데, 반도체는 그 제조 장치 산업 아닙니까? 돈 깔고 찍어만 내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장치는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난 얘기가,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제 뭐 삼성 나와서 구글 같은 데 가서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구글은 위에 갈수록 천재들이 앉아가지고 모든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다. 위로 갈수록 하나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안 해본 사람이니까 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데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뭐 시간을 늦추고 뭐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 앤드로이드를 그 삼성에 긁고 와가지고 조그만 회사가 이거 사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회사가 있어라고 걷어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구글이 납작 집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그 탑 매니지먼트들이 모르니까 기회를 많이 상실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 구조예요. 생태계가 돈을 못 버니까 그렇겠지만 과도한 하청 구조.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하청 받고 또 넘겨주고 오죽하면 하청 금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소프트웨어 산업법에 하청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뭐 개발자를 전문가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무슨 개발할 때 개발을 꼭 돈 준 사람의 2km 내에서 하라고 이런 제한으로 지금 일들을 시키니, 그러니까 뭐 우수한 애들이 거기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뭐 밤일이고 뭐 조금 더 하면은 그냥 그 옆에 놓고 뭐 저녁 때 술 한잔 먹고 들어가서 이 자식들 하면서 야단치고 뭐 이러는 저 갑질을 그렇게 해대니 누가 가서 훌륭한 사람이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뭐 급여도 낮고, 우리나라는 뭐 이 컴퓨터 한 개 되는 직업이 모두 다 400등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네요.
근데 외국에는 그냥 뭐 베스트 잡 그러면 모두가 대부분 다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방향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 안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한동안 잘 왔죠. 2000년 경에는 이제 지금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넥슨 만든 애들이 다 2000년대 그때쯤에 졸업한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만들어서 이 산업을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쫙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 거의 없습니다. 2010년에 세 학교 합쳐가지고 뭐 대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치인식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지표로서는 불법 복제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게 보통 많이 쓰이니까 그거 보면은 뭐 상당히 우리는 뭐 소프트웨어 불법해서 쓰는 거는 복제해서 쓰는 건 뭐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돼 있죠. 예,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했는데 희망도 있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그 소프트웨어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수출이 조금씩 그 성장세가 있다. 지금 뭐 니치 마켓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가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시장이 빨리 변하니까 지금 현재 잘 못 됐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뭐 항상 그런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때마다 여기서는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다가 또 아니고 또 아니고 또 아니고 그런데 다행히도 계속 지금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하는 시장,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를 뭐 자기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두고 그 사용하는 그런 식의 그 새로운 그 IT 시장, 그 다음에 뭐 그 더구나 그게 확대돼서 이제 사물 인터넷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물체들을 이제 인터넷에 연결하니까 거기서 선언하는 새로운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새로 시작하니까 아 우리가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여러 개가 나왔다가 못했으니까 이것도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뭐 잘 나가는 거 몇 개 있죠. 우선 카카오톡하고 라인이 지금 외국 나가서 한 6억 명 정도 그렇게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음식 이렇게 주문해 주는 앱 같은 거, 그거 뭐 한 5년도 안 됐는데 그런 앱한테 JP 모건스가 한 3,600만 불을 400억을 투입했네요. 그 다음에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는 모바일 회사들을 60몇 개를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대외적으로 한 회사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1조 5천억의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1,500억의 외국 자본을 받아냈어요. 그 다음에 마이다스 IT라는 회사는 건설 소프트웨어 분야, 뭐 굉장히 좁은 분야죠. 그렇지만 그 회사, 그 영역에서는 1등이에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나름대로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여간 육성 의지는 뭐 상당히 있고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는 뭐 굉장히 하여간 뭐 의지를 보이고 소프트 정책연구소도 만들고 뭐 소프트 중심사회라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오셔가지고 뭐 산업 어떻게 운영했냐고 뭐 토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을 위한 과제는 뭐 나름대로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우선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많이 써야 되겠더라. 소프트웨어 안 쓰는데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산업이 활성됩니까? 그래서 가장 그 극적인 데이터가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안 쓴다.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3분의 1밖에 안 쓰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안 쓰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가 있죠? 우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피스 같은 데서 아래 한글을 열심히 씁니다. 근데 아래 한글은 그거는 프린터기예요. 인쇄기죠. 그게 더 이상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인쇄를 목적으로만 쓰시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이게 그 서로 그 정보를 교류하면서 같이 공동 작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남들 딱 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아래 한글만 쓰는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그냥 초보적인. 우리 저 20년 전에도 아래 한글 썼잖아요. 지금도 아래 한글 쓰는 것도 끝이죠. 그러니까 이 발전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서 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우선 많이 써야 되겠다. 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째고요. 소프트웨어를 그 수급하는 게 초기에는 1950년대에는 회사 내에 전문가를 둬서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개발자를 공무원으로 뽑아가지고 직접 개발을 시켰습니다. 근데 전문성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용역회사에다 줘서 이걸 만들어 와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요 수준이에요. 용역 개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용역 개발회사에서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ERP 같은 거 이 회사 쓰고 저 회사 똑같은 거 여러 번 쓰니까 그거 이제 그런 데서 얻어진 그 노하우 가지고 미리 만들어 들고 있다가
이제 파는 거죠. 상품처럼. 이거 사세요, 사세요. 하는 식으로. 그게 이제 패키지라는 건데,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패키지로 아주 성공한 그런 회사고요. 뭐, 오라클,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그 패키지로 성공한 회사고. 이것도 이제 옛날 거가 돼버리고 요새는 어떻게 가냐면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식으로 그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데 우리 특히 이제 정부 조달, 이게 첫 번째 영역 개발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역 개발이 과도한 갑질을 하니까 산업이 그냥 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연구소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저쪽으로 가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쪽으로 가고 서비스 형태로 구매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법제도 같은 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 등에 민간이 잘하는 거 흉내내서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그 그룹웨어죠. 뭐 이지원인가? 온나라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그 결제하고 그런 시스템. 민간들이 다 그런 거 있었거든요. 쓰거든요. 근데 그거 사다 쓰면 되는데 안 사고 따로 만들어요. 온나라 시스템 만들어서 막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안 쓰겠다 그러면 야단치고 뭐 감사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웨어를 받아주는 회사들 다 망했어요. 이 시점에도 오늘날도 그 일이 벌어진 게 한 20년 전인데 지금도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ERP 시스템을 자기네가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대학에 40개 대학에 나눠주겠다는데 그 각각 대학에 ERP를 팔고 뭐 이렇게 그룹웨어를 파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지금 또 다 죽게 돼 있죠. 뭐 의료 건강보험공단인가 심사평가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병원 왔다 가면 이렇게 이제 환자가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것도 심사평가원이 자기네가 만들어 나눠주겠대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세금으로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하는 어떤 그 발주 사업이나 응용 사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검토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설계를 안 하고 발주를 합니다.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야 이거 뭐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말로 하고 설계 안 하고 발주를 하고 만들어 오면 아니라고 그냥 과도하게 야단을 치면서 바꿔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아니에요. 갑도 슈퍼 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당하는 거죠. 그거 지금까지 누가 했냐? 대기업 영역업체들이 피해 보면서 다 했어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체면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뭐 다음에 또 뭐 받아가고 그러는데 대기업들 다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이 공공사업에 못 들어가게 법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만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똑같은 짓을 하니까 뭐 기업들이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N공사가 L공사가 사업하는데 어느 영역으로 했던 회사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발주낸 그 회사가 일을 많이 시킨 거죠. 돈을 조금 주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4억인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민주화 그러나요? 그러니까 진짜 과도한 갑질에 대한 규제가 지금 반발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발주를 해라.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걸 법제화로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다음에 하면은 그래서 설계도 이제 하는데 총 비용의 한 10%나 20% 사이에 그 정도 돈을 주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용역으로 주는 뭐 그런 식의 거를 지금 법제화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급 능력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식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 보호, 그것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재 양성이죠.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교육이 하여간 뭐 엉망이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프로그램 만들 능력 그런 거 우리도 교육을 하자 그렇게 정부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정부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번에 지금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올 여름쯤에 몇 시간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하는 것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은 한 2018년부터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교육이 정규 교육으로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뭐 대학도 좀 혁신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소프트웨어 공학도가 없어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는 그 언더 리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나도 알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중요한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국방 소프트웨어 뭐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금도 소프트웨어는 가격을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게가. 그래서 이런 제도가 20년 전에는 통신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 없어졌는데 오늘 국방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의사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진짜 소프트웨어가 너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생태계는 대기업은 잘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 뭐 이런 얘기하고 창조경제 얘기하는데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들어간 이유가 뭐 딱 그거 이유가 있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구글 이런 게 다 스타트업으로 해서 그냥 세계 글로벌 탑 수준으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위인데 전 세계 그것도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스타트업을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잘 되려면은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뭐 자동차 산업 보다가 조선 산업 보고 그런 거는 같은 문화 갖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이 소프트 산업은 거기서 문화적 단절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뭐 아까 말씀 개방, 공유, 참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사용. 소프트웨어는 두 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 만든 거 또 쓰는 게 가장 사회적으로 옵티멀인데 뭐 삼성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LG에서 주고도 안 써요. LG 그룹사에다가 용역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LG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거 있더라도 삼성에다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점진적 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품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계속적으로 고쳐가지고 쓰면서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R&D에서 같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름이 같으면 안 됩니다. 키보드 단어가 똑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만한 소프트웨어를 R&D로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제도, 교육제도 바뀌어야 되고 인사평가제도. 이제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칭찬받았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 내고 빨리 만들어 놓은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적재산권 제도라든가 국가 R&D 체계, 국가 조달 체계. 지금 소프트웨어가 지금 최저가 입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 그러죠. 그림 사는데 야, 너 몇 시간 만에 그렸어. 너 가장 싼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훌륭한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모티베이션을 제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야지만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우리가 쓰는 뭐 구글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그거 갖고 이렇게 쓰기 좋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창조력이 필요하고 창조가 녹아 들어가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건데 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같이 그렇게 뭐 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윗사람이 결정하면 아랫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창조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리고 회사 내에서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모든 직원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다 동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글 소프트웨어도 조금 다 개방을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로. 그것에 반해서 우리는 삼성 같은 데 가서 아마 옆에 부서에서 뭐는지 가서 쓸데없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다가는 아마 간첩 소리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쇄형 그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뭐 결국 소프트웨어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상으로 뭐 간단하게 그냥. 다른 산업들 우리의 효자 산업이라고 했던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자 산업이라든지 뭐 철강 산업 뭐 여러 산업들을 좀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은 제가 본 특징은 다 해외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해외에서 승부를 걸었고 그래서 거기서 성공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인정하고 뭐 국내에서도 자리매김을 하고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참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뭐 이랬는데 아직까지 저희 소프트웨어는 뭐 이 연한이 작아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소프트 산업이 굉장히 국내 이슈에 국한돼 있고 국내의 어떤 그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뭐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처방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토론회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이 뭔가 해외에 승부를 걸어보는 것을 아직 제대로 해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도 뭔가 해외 승부를 걸어야 되고 해외에서 뭔가 성공하고 해외에서 먹힐 수 있으면 그건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의 수출 모델을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해외로 좀 가져 나가려고 뭐 그 아부다비도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막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선은 상당히 뭐 니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뭐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를 자체를 파는 거보다는 제가 이제 좀 그 했던 모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포텐셜은 굉장히 있는데 글로벌화 되지 않은 굉장히 사람들은 똑똑하고 뭔가 있는데 막상 해외 시장에 가려면 언어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벽을 뚫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해외에 있는 뭐 제가 생각하는 사실 중동의 시장인데 이 아부다비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그 돈 있는 나라들의 자본을 갖다 같이 해서 아예 그 중동 시장에 소프트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아랍 시장을 좀 도전해보는 뭐 그런 모델을 제가 좀 사실 후반부에 좀 해왔던 것이었었고요. 근데 뭐 저는 상당히 이게 메이크센스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사례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 패키지나 이런 것을 갖다가 뭐 미국처럼 이렇게 팔 수 있으면 좋은데 팔 능력이 없으면은 외국 자본과 같이 한번 그 이 글로벌한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기업을 통해서 이제 수출하는 모델이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여전히 조금 그 수요가 있고 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자정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개도국에서는 전자정부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전자정부 그 도입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전자정부 수출을 하려다고 하면은 항상 그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전자정부의 그런 그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이게 이 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그냥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어서 그냥 납품하고는 말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막상 이걸 해외에 가져 나가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전자정부의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이 개도국의 전자정부 식의 어떤 수출을 해서 개도국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SOC 같은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좀 이제 깔아주는 이제 그러한 그 수출 모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그 나라에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연관된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하나씩 좀 시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한 두 가지 모델 정도가 우리가 한번 그 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수준으로서 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여하튼간에 하여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도 뭔가 좀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있겠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박수영 전 원장님께서 이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역시 해외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산업이 이제 해외에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우리나라 어떠한 산업도 국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주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시장 다 막아놓고 질이 떨어져서 우리 것만 쓰게 하고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캐시카우를 국내에서 만들어주고 해외로 나갔죠. 자동차도 그랬고요. 전자도 그랬고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죠. 이게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산업적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 비용 지불의 수준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는 한데 비용 쓰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투자는 잘 안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우리 소프트웨어 생태계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요즘에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인재 육성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요소를 줍니다.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 학과를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S급 인재를 키운다고 하니까 아마 인기가 상승했을 겁니다. 커트라인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5년 이내에 모두 삼성의 제품은 사물 인터넷화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삼성이 이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전략 상품화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기존에 있는 제품을 IT를 붙여서 잘 팔아야 되겠다. 이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과연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품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소프트웨어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메인 상품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기업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과연 빠르게 키워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리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선 MP3 기업이었죠. 근데 애플 아이팟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아이팟에 처음에 나올 때 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드웨어가 뭐 미래고 디자인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요, 크기도 컸고요. 배터리 소모도 굉장히 빨랐고요. 가격이 쌌느냐? 가격이 또 비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 있는 것이 아이튠스였다고 합니다. 아이튠스라고 하는 컨텐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기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 위로했던 것이 쉽게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하드웨어가 그 기능을 실시할 수 있게 좋게 만든 겁니다. 하드웨어가 먼저가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과 성능을 가진 하드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합니다.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현재 21세기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찾고요. 먼저 찾고 그걸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를 보지 않을까. 하드웨어는 그 수단 중에 일부일 뿐이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태까지는 우리는 소프트웨어는 제조기업에서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드웨어가 부품이 될 수는 없을까요? 자동차 완성업체, 그 자동차 완성업체가 부품업체가 될 수는 없을까요? 구글이 만드는 무인 자동차는요, 아마 하드웨어를 만드는 메이커가 부품회사가 될 겁니다. 그냥 메인이 그게 아니니까요. 그 제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건 필요한 데다 외주 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산업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보지 않고 협의로 봐서 이제 4가지 정도를 좀 건의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치에 상응하는 투자 의식을 좀 고취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걸 이뤄내는 것은 전문 기업들입니다. 전문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세 번째는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창의적 아이디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산업의 발전은 그 산업의 생태계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아마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다면 원가를 따지기 전에 그 가치가 나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줄 것인가를 보고 그만큼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어떤가 보시죠. 디도스 나오고 그 농협 시스템 해킹 사건 나오고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떠들썩했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정부가 예산을 보죠. 2012년도 대비해서 2015년 정부가 예산 중에서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이 얼마 증가했냐면요. 불과 28억 원 증가했습니다. 보안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난리가 난 분야. 중요한데요. 예산 28억 원 증가했고요. 정부와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중요하다고 머릿속으로 얘기하는 거하고요. 비용 들이는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고 있다는 거고요. 예산 낭비를 줄여야 돼요. 항상 예산 낭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는 내가 국가적으로 어디가 중요하면 그만큼 예산을 두고요. 그 예산이 진짜 잘 집행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말만 중요하다고 하고 예산 줄입니다. 그것이 주는 효과는 기대하지 않아요. 예산 쓰고 말으면 끝나는 거니까. 혹시 우리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소위 우리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정도 예산을 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제대로 그 가치를 실현하는가 감시하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시대라는 거고요. 과거 시대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전문기업 육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문기업 육성하니까 우리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으로 갑니다. 이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뭐 해외 유수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등치를 키우는데 우리는 이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야 라는 논리가 통하는 나라예요. 결정된 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도 ERP를 많이 쓰더라고요. 주로 뭘 쓰냐면 SAP를 씁니다. 그럼 SAP만이 좋은 거냐? 국내 기업도 있어요. 도전 같은 경우는 매출 10억, 1000억이 되고 23년 만에 중견기업 성장을 했죠. 근데 안타깝게 공공시장에 도전은 못 들어갑니다. 대기업 참여 하한으로 걸려요. SAP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입니다. 딜러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예요. 중소기업 보육소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전문화를 막는 장치도 존재한다.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로 이제 창업의 얘기인데요. 창업하면 창업 보육센터를 먼저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인재가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죠. 사이버 공간이죠. 그리고 그런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또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걸 개인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창업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그런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또 그 놀이터로 만들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장과 연결돼야 돼요. 사이버 시장, 클라우드, 사스의 시장은 그게 가능하게 하지요. 테스트로 만들고 이것을 고객들이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그것이 거래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노력, 거기에는 혹시 우리가 투자가 인색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는요, 사업 구조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사스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언제 올까, 올 거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남이 해보고 난 다음에 할 거야.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 했어요. 이제 시작할까? 그럼 1등이 독식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리스크에 굉장히 우리는 그 민감해서 그동안은 리스크를 피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클라우드 사스로 가려고 하면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장터를
이게 장터를 만들자는 건데요. 웹스토어와 같은. 만들면 누가 쳐다보면 보겠습니까?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전자정부 얘기하셨는데 전자정부 1위라고 그러네요. 그 사람도 우리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하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장터가 있으면 우리는 가서 우리 노하우 있어요? 그럼 개발해 드릴게요. 개발은 그 나라에서 만들어도 돼요. 그 나라 엔지니어 쓰면 됩니다. 왜 한국에 온 사람 씁니까? 패키지로 가져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선택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올려놓고 당신이 원할 때마다 조합시켜 드릴게요. 이거 안 될까요? 이게 클라우드 사스가 추가하는 바거든요. 우리가 가진 노하우가 있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노하우들이 잘 축적되고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필요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을 리드하는 기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1조든 투자를 해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데 많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그 핵심 기술 거기서 배우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 위에 많이 올려놓는 노력. 그래서 근본적으로 패키지로 나가고 웹사이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플랫폼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못 가질 것인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의 연구들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